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4년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많이 무너져가지고요. 2400선도 붕괴되고, 그리고 뭐 2차전지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관심 갖던 주식들도 반토막 이상 나기도 하고, 삼성전자도 7만원 깨지고, 아무래도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증시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증시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 뷰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은 꽤 좋게 보고, 한국 시장은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좋은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홀수 짝수 이론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홀수애가 굉장히 좋고 짝수애가 안 좋은 편인데, 재밌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짝수애도 좋은 짝수애와 나쁜 짝수애 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쁜 짝수애가 언젠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선에 2명의 새로운 사람이 나올 경우, 이때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금방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통령을 하던 사람이 물러나고 새로운 두 인간이 올 경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시장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때 불확실성이 커져요. 그 두 번째는 새로운 대통령이 와가지고 임기 2년차의 중간선거를 치르거든요. 그때도 보통 수익률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22년. 그러니까 2021년부터 바이든이라는 아저씨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2년차, 2022년 중간선거가 치러졌거든요. 이때 수익률이 대단히 안 좋았죠. 근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나리오가 안 좋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대통령의 첫 임기 2년차가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대선에 2명의 뉴비가 나올 때, 뉴커머들이 나올 때 안 좋습니다. 그 중간선거 이때는 왜 안 좋냐 하면은, 이게 보통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면은 1, 2년차의 파워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걸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데, 2년 차에 보통 중간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여당이 표를 잃게 되면은 그 대통령이 레임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서 나름대로 이제 선거가 받쳐주면은 이 사람이 계속 본인의 정책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년 차에 보통 가려져. 이 사람이 강한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레임덕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중간 선거에 참패할 경우에는 당장 2년을 또 이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때가 굉장히 좀 위험해요. 요 첫 임기 2년 차. 그리고 두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그리고 그게 나쁜 짝수애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좋은 짝수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거의 비중은 반반 정도예요. 50대 50 정도인데, 그럼 24년을 보면 이때가 좋은 짝수애인가, 나쁜 짝수애인가? 당연히 좋은 짝수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란 기존 대통령이 나오시고, 또 심지어 지금 트럼프가 나올 거라서 유력해 보이잖아요. 그럼 사실 2명 다 기존 대통령이라는 거거든요. 이 두 중에서 누가 좋고 나쁘고 정책이 좋다 나쁘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꽤 정확히 안다라는 거죠. 댓글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근데 트럼프가 오면은 엄청 불확실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4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본인이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면 비슷한 거 하기 수도 없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주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불어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이든은 더더욱 그렇고요. 바이든은 4년 동안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24년은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좋은 짝수 대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4년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보고요. 이런
실제로 백테스팅을 해보시면은 그 대선이 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기존 대통령이다. 요 경우에는 주시장이 꽤 잘 나갔습니다. 미국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24년 미국 시장은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 시장이죠. 일단 한국 시장의 긍정적인 점은 무엇이냐? 미국 시장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 왜냐면 이게 미국 시장이 좋으면 한국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거 하나는 긍정적인 점인데, 그거 말고는 근데 부정적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이 짝수해인데 한국은 안 좋았던 경우가 꽤 자주 있었어요. 네. 근데 한국도 사실 좋은 짝수야 나쁜 짝수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 바로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무조건 짝수해 4월 초중순에 총선을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 그래서 4월 초인가 중순인가 총선을 치르잖아요. 보통 그 총선 전후 6개월에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커스피도 그렇고 커스닥도 굉장히 안 좋은 편이고요. 근데 그게 하필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좋은 짝수인 거는 우리한테는 좋은데, 일단 우리는 총선이라는 대학자가 있다라는 것이 일단 안 좋은 면이고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1년 커스피와 커스닥의 차트 흐름을 분석해 볼 때 이제 언제와 가장 비슷하냐라고 보면은 지금이 이제 99년 말이랑 2007년 말과 지금 가장 비슷한 상태입니다. 99년 말은요, 바로 그 후에 닷컴 버블이 터져가지고 이제 지수가 반토막 이상 났고요. 예, 그리고 2007년 말에도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어가지고 반토막 난 사례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커스피 커스닥이 지금 반토막 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차트 흐름을 볼 때 그때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좀 재미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게 있고 총선이라는 악재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악재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보통 그 전 11월 4월에는 수익이 별로 안 좋은데 이제 꾸역꾸역 버티다가 5월 10월에 와장창 가는 사태가 좀 자주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미국은 좋게 보고 한국은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쵸. 이제 미국 주식은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김슬기 전략이라는 거를 씁니다. 그거는 이제 수강생이 김슬기라는 분이 만드신 전략인데, 이분은 뭘 하냐면은 이제 그 70% 소형주 퀀트, 30% 코스닥 인버스 이런 전략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두 개 지수를 이제 별로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인버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형주 퀀트 이건 또 뭐냐라고 이제 하실 텐데, 제가 분석해본 결과 요 짝수의 11월 4월에는 지수가 별로 안 좋아도 소형주 퀀트 전략은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솔직히 좀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할 건 해야지 하면서 이제 소형주 퀀트는 하고, 그거를 이제 지수가 불안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제 인버스로 이제 좀 해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액이 들어가셨잖아요. 네네. 이 주식도 이제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가셨나요? 지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요때 들어갈 거 10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는 안 알려드릴 건데, 이제 10월 그쵸 말이니까 들어가는 거는 확실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좌를 이제 오픈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보다 더 큰 금액을 들어갈 건데,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 한국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한국 미국 채권과 금까지 하는 자산 배분 전략이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픈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한국 주식도 사시는 거예요? 예, 그쵸. 이제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70%는 소형주 퀀트 전략, 30%는 코스닥 인버스,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미국 주식도 사시고요? 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3토막을 해가지고, 3분지 1은 S&P, 3분지 1은 나스닥, 그리고 3분지 1은 거기도 소형주 퀀트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주식 좋게 보는데, 왜 거기는 소형주 퀀트에 풀베팅 안 하시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형주가 한국보다 더 와일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변동성이 더 커가지고, 저도 쫄보라서 좀 무서워가지고 이제 미국의 소형주 퀀트 비중은 미국 주식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군요. 이게 보면은 미국 소형주가 비트코인 또는 코인 못지않게 세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이건 좀 무섭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퀀트 전략 쓰시는 걸로 돌려가지고 나오시는 종목 그냥 또
잘 모르시는 것도 그냥 사시는 거죠. 네, 미국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미국은 제가 이제 미국은 계절성을 보면 보통 한글날 언저리부터 상승을 많이 해요. 10월에 보면은. 저는 이제 그날 좀 잠깐 이슈가 있어가지고 10월 11일, 12일 요때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혹시 뭐 어느 정도 금액 들어가시는지 대강이라도 알 수 있나요? 제가 지금 공개하는 계좌는 제가 이제 10억 원 정도 이제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이 그 중에 6억 정도이고 채권이 2억 5천 그리고 금이 1억 5천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건데 그 6억 중에서 절반이 미국이니까 한 3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미국 주식 쪽은. 3억은 한국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채권이 1.25억이니까 그거까지는 들어가 놨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랑 미국 채권에 들어가 있고 이제 한국 주식 그리고 이제 금 요거는 이제 10월 말에 들어가려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금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갔나? 어쨌든 그렇네요. 네. 뭐 요거 들어가면 되겠지. 네, 예.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11월 증시는 좀 좋게 보시는 거네요. 그때부터는 그래도 소형주 아까 그 퀀트 전략은 좀 먹힐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은 좋게 보고 있고 이제 한국은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소형주 퀀트는 그 한국 지수가 안 좋아도 11월 4월 브라우저로 이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투자하신 다음에 혹시 또 뭐 매도 타이밍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4월 말에 그 소형주 퀀트주는 다 사라질 것이고 내년 5월 10월은 진짜 좀 답이 매우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소형주 퀀트를 안 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퀀트 투자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퀀트 투자 뭐 간략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과거 수익률을 분석해서 과거의 우수한 지표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표가 일단 무엇이냐? 첫 번째,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이 훨씬 높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건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았던 친구들의 평균 수익률이 대형주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게 일단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소형주 중에서도 성장하는 소형주가 좋더라. 뭐 그것도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번 분기에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높아지는 그런 소형주들이 수익이 월등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평가된 그 소형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저 PB와 소형주들의 수익률이 고 PB와 그 소형주보다 수익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가지고 소형주 내에서 최근 분기 성장률이 높고 저평가된 소형주들을 기계적으로 뽑아가지고 20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또 그 퀀트 투자를 운영하고도 있으시잖아요. 예,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 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퀀트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인가? 제가 2,000개 기업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소형주이냐, 그리고 얘가 지금 퍼와 PB가 어떠냐, 그리고 최근 분기의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의 성장 어떠냐 이거를 제가 일일이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는 소프트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회사에 제가 2대 주주이고 대표님이 1대 주주시고요. 그 대표님이 이제 개발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로도 계시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가 실제로 종목도 뽑고 자동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름은 퀀터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예 만드셔가지고 그것에 따라 그걸 활용해서 또 아까 말씀해주신 그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신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능력까지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야 소프트웨어 만들 테니까 같이 사업해보자 하면서 땡큐하고 그럼 당연히 제가 대주주기도 하니까 실제로 저는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10억 정도를 자동 매매를 이제 굴리는 거죠.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번에는 섹터로 좀 들어가서요. 네. 현재 좀 고민하시는 것들이 한국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2차 전지 섹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미 좀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난 주식들이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런 걸 갖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작가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2차 전지가 정확히 뭔지도 잘 모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무엇인가라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말은 제가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주식이 한 20-30% 정도 조정받는 거는 이제 좋고 그 후에는 뭐 매수도 가능을 한데 그 이상 조정이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5080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요. 이건 이제 마크 미너비니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주도주가 깨지게 되면은 50% 확률로 80% 하락한다. 그리고 80% 확률로 50% 하락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대장주였던 에코프로 패밀리가 이제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그 하나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 확률로 반토막 난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이루어졌고요. 근데 또 이제 50% 확률로 최고점 대비 80%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이 지금 여기서 끝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너비니가 또 추가로 덧붙인 거는 이제 이게 최고점 대비 20-30%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신고점을 뚫을 때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투자이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진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싸다고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십니다. 왜냐면 지금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한 60% 빠졌네? 그쵸? 네, 맞아요. 자, 그러면 60% 빠졌으면은 그 위에 물린 사람이, 그분들이 한마디로 그 산적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에코프로가 지금 160에서 70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층층이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0에 물린 사람도 있고 90, 110, 110 다 물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주식이 올라와가지고 본전 언저리만 되면 아싸 하고 주식을 팔고 본전을 챙기고 나갈 거거든요. 아, 드디어 본전 챙겼다 하면서. 그러면은 그 매도세를 다 감당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식은 오를 때마다 퍽 얻어맞고, 그리고 오를 때마다 또 퍽 얻어맞고, 이거를 다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은 그거를 다 버텨내기 때문에 별로 좋은 베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비트코인의 그 원리랑도 좀 비슷한. 그거와 정반대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그 지금 35,000불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좀 꽤 오래전 얘기고, 그래서 이미 그분들이 털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일단 최근에 신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훨씬 더 적잖아요. 그쵸. 그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럼 2차 전지도 지금 많이 빠졌다고 판단해서 자칫 잘못해서 들어가면은 그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비트코인도 많이 한 70%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데 반토막 또 나는 거, 거기서 그런 것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비트코인 보셨다시피 70% 떨어진 그 순간에 들어가도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났고, 다시 그 가격을 되찾는데 1년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1년으로 들어가지. 그게 훨씬 낫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럼 그래서 어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동기가 저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네. 야, 지금 카카오 들어가는 거 어떻겠냐고, 마이너스 80% 됐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야, 형, 그 위에 우리에서 몇 명인 줄 알아요, 그거? 그런 식으로 말했죠. 네.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2차 전지를 그래도 사고 싶은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예. 단기적, 중기적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추천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는 여기서도 그 비트코인 전략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냥 저점 진짜 확인하는 거 보고 거기서 2배 오르면 들어가는 게 어떠냐. 그 나쁘지 않아요. 2배는 좀 많은 것 같기도. 아니요, 근데 그쵸. 지금 30, 그러니까 2배가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 이제 70인데, 그럼 140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70에서 140으로 갈 확률보다는, 일단 70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거의 최저점 곱하기 2기 때문에, 그게 의외로 지금 70만 가격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쵸. 아, 그 비트코인 전략. 네, 그죠.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2배가 좀 오버라고 하시면은, 그럼 최소한 50% 점프했을 때,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네. 아까 2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아까 라이언님이 얘기해주신 그 원리가 이제 그 전고점 뚫었을 때, 그때 뚫었을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혹시 이거 바닥에서 2배 올랐을 때 들어가는 그것도 어떤 근거나 주장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코인에는 그게 잘 먹혔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에는 특히 그게. 네.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최저점에서 못 사는 거지만, 이제 어느 정도 2배 정도 올랐으면 그래도 상승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때 들어가면은 이제 오래 안 기다리고 수익이 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막 80% 90% 막 이렇게 빠지니까 100만 원짜리가 20만 원 됐으면 2배 돼도 4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 들어가고.
근데 약간 이제 에코프로는 숫자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빠졌으니까 네. 조금 커 보이긴 하는데 네. 고점하고. 그럼 뭐 한 50%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응용해가지고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70인데 그러다 105만 원까지 가면은 그래도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2배 전략이 안전해 보이긴 한데. 그러게요, 진짜 뭐 140만 원, 150만 원 갔으면 이제 사신 분들도 많이 나가셨을 거고. 그렇죠. 그러네요.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심리를 잘 활용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으로 보면은 140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사실 더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30만 원까지 빠졌다 하면은 진짜 곱하기 2면 60만 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되게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매크로 이슈 같은 것도 좀 중시 여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에서 그게 또 막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아까 그 계절성 투자에 뭔가 이렇게 반영이 되진 않나요? 그거를 제가 이제 반영할까 궁금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최근 한 그 몇십 년짜리 그 중동 사태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일단 이거를 아셔야 돼요. 1960년 전까지만 해도 중동의 석유 선상이 의외로 작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택도 안 됐거든요. 근데 한 60년대 말 이때, 한 60년대 후반 이때에 들어오면서 중동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석유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고, 실제로 73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을 패가지고 그때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도와주는 놈들한테 석유를 안 판다 해가지고 이때 73년에 석유가 폭등했고, 그 후에 주시장이 완전히 망가졌고요. 그리고 79년, 80년 요 언저리에 이란 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후에 이때도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요때도 중동 전쟁 때문에 주시장이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80년부터 82년까지. 근데 그 후부터는요, 중동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셰일 혁명 때문에 미국이 지금 가장 큰 석유 생산 국가 플러스 수출 국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걸프전도 2번 있었고, 뭐 예를 들면은 시리아 내전 같은 것도 있었고, 아이시스와의 싸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론은 신났죠. 아싸, 뭔가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공포심을 만들 수 있다. 너무 좋아요. 막 신났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중동이 그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금 제가 보기엔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게 전면적으로 번질지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전쟁이 조금 더 커진다 해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근데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도 봤고 이스라엘 참여한 전쟁들도 좀 봤어요. 이게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되네 마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4번의 중동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들을 다 보면은 이게 다 길어야 1년 정도에 거의 다 끝이 났고요. 심지어 막 며칠 만에 끝난 전쟁들도 한 2번이 있어요. 이제 뭐 6.1 전쟁 이 말 있잖아요. 6일 만에 끝났잖아요. 근데 그리고 어떤 딴 전쟁도 한 3주 만에 끝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상자가 최대 한 2만 명 정도 나왔어요. 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참전한 그 전쟁들은 엄청 오래간 적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전쟁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엄청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전쟁 터진 그 첫 주에 미국 주식이 올랐어요. 왜냐면 저 정도 분석은 다 할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 투자 전략에는 미친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그냥 기존 전략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하나 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거는 또 미치는 건 없으세요? 당연히 미친 영향이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 전략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이게 주가가요, 반토막 막 아까 5080 그거 말고 아까 한 20-30% 떨어진 다음에 다시 전고점 돌파하는 거면은 괜찮게 보시고 더 추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주식인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쵸, 보통 그게 정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0-30%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보통 그러니까 그 노멀 코렉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그 박스권이라는 게 그 전에 하락이 있었냐 상승이 있었냐가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정석은 그 전에 꽤 많이 오르고 20-30% 조정받았다가 다시 가는 놈을 사라라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딱 얻어 맞았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박스권 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2배.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러면은 물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은 기껏해야 요 언저리 산 사람들만 물렸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왔다가 박스권을 형성하면은 여기 이게 다 있잖아요. 이 물린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좀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상당히 오른 후에 보통 이제 오르면은 영원히 오르진 않잖아요. 보통 오르다가 쉬어가잖아요. 근데 이래서 20-30% 정도 쉬어갔다가 다시 돌파하는 이거는 괜찮다. 근데 이제 여기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쉬어갔다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좀 더 일관하죠. 이분들이 확실히. 그러면 비트코인은 사실 그 2021년도 그때 8천만 원 거의 초에 찍고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기간은 되게 많이 지났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건 기간이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박스권 직전에 뭘 했냐가 중요하죠, 사실 이게. 그런데 이건 2배가 또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보면은 요 전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막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다 보유하진 않을 거고 중간에 엑시트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그렇군요. 네, 강학 작가님 오늘 굉장히 그 건투 투자하고 또 지난번에 모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비트코인이 이제 그 딱 올라가는 걸 보시고 또 직접 돈을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넣으시고 이걸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더 그동안 주장해 오시고 말씀해 주셨던 게 더 와닿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자주 틀리기 때문에 몇 달 후에 또 저 25,000불에 손절했습니다 유유라는 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근데 투자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는 다 짊어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제 총자산 1% 미만으로 일 것이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예 손절 라인 이런 걸 다 이미 계획하고 들어가셨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베팅하고 들어갈 때는요 이놈을 언제 팔 것이냐 당연히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투자자들 99%는 그거를 안 합니다. 일단 들어가거든요. 그 후에 고민을 해요. 이제 그러면은 고민이 얘가 올라도 고민되고 내려도 고민되고 횡보해도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시나리오를 미리 설정한 다음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 시나리오는 되게 클리어하잖아요. 떨어질 때가 안 좋은 시나리오는 25,000불 언저리에 손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좋은 시나리오는 얘가 올라갔다가 박스 돌파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데 25년 4월 언저리부터는 빠이빠이 할 것이다 라는 게 이미 다 처음부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이 모든 것이. 그러면은 투자하는 게 되게 쉬워요. 왜냐면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그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이죠. 그렇군요. 작가님 이번에 또 강의를 하나 런칭하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통 한 2년 전부터 유료 강의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컨셉을 좀 살짝 바꿔가지고 새로 런칭을 하는데 일단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매주 제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이브에서는 유튜브에서 안 하는 얘기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거기서 저한테 직접 질문을 이제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이제 그거 말고도 제가 이제 알찬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거기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내용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오늘 가장 핵심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별주 할 때 절대로 20-30% 이상 조정 맞은 이제 그런 애들에 들어가지 말아라. 위에 이제 매물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최근에 오르고 돌파하는 이런 놈들을 산다. 요것만 명심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매수할 때는 시나리오별로 언제 팔 것인지 미리 꼭 고민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를 매우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 돈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숭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순간은 내가 매수하기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래서 언제 매도할지 미리 다 정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한국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